먼 옛날 조선의 성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태평성대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인근 유서 깊은 반촌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독사꽃이 담장을 넘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논두렁 사이로 맑은 물이 찰랑찰랑 흘러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그 해가 오기 전까지의 몇 해 동안 마을은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의 등짝처럼 쩍쩍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산등성이의 소나무마저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올려도 소용이 없었고 선앙당에 돼지머리를 바쳐도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토록 무심하던 하늘이 마침내 마음을 돌린 것은 긴 가뭄이 끝나던 해의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처음 흙에 닿던 순간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안악들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으며 아이들은 빗속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던 눈먼 노파마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빗소리를 들으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밤 마을 안쪽 이씨 집안의 안채에서 산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발걸음을 멈추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에서 마을 어귀까지 5세개의 무지개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최고의 어른인 훈장 어르신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그냥 무지개가 아니야. 저 집에 귀한 생명이 내려온 것이야.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늘의 뜻이 그러했는지 그날 이씨 집 안채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훗날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이의 어미는 소희라 하였습니다. 소희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을 잃은 뒤 가세가 기울어 수수한 살림 속에서도 반듯하게 자라난 여인이었지요. 혼인 전부터 바느질 솜씨가 고을에서 손꼽혔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문매가 맑고 조용한 기품이 있어 보는 이마다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소희가 시집을 온 곳은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현감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인 이선비는 겉보기에 학식 있는 선비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고 시어머니 박씨는 혼인 전까지만 해도 너그러운 척 행동했지요. 그러나 혼인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부터 소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태기가 없었습니다. 두 해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처음에는 넌지시 핀잔을 주다가 세 해째부터는 대놓고 구박을 시작하였지요. 제삿날 소희가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보고도 복 없는 계집 손으로 만든 음식을 조상님이 드시겠느냐 하며 그릇을 뒤엎는 일도 있었고 손님이 오면 소희를 몸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자신의 며느리라는 소개는 일절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그런 어미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수모를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억울한 눈물은 반드시 홀로 있을 때만 흘렸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단아한 표정을 잃지 않았지요. 봄에는 텃밭을 가꾸고 여름에는 배를 짜고 가을에는 갈무리를 하며 겨울에는 솜을 두드려 식구들의 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살림을 이어간 세월이 어느덧 7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이 없는 여인이라고 저러다 쫓겨나는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의 눈먼 노파마는 달랐습니다. 어쩌다 소희와 마주칠 때면 노파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기다리거라. 봉황은 함부로 날지 않는 법이니. 소희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위안이 되어 힘든 날이면 노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선비라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에 윤기가 흘렀으며 목소리가 낭낭하여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묵уд은 저 선비는 필시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몇 차례 치른 경력이 있었고 한시 한수 읊어내는 솜씨도 제법 그럴싸했지요. 그러나 가까이서 오래 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방에 앉아 책을 펼치기보다는 마을의 풍류패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글 공부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고 술과 노름과 잡담은 진심으로 즐기는 것이었지요. 귀가 얇아서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쉬 휩쓸렸고 한번 빠져든 것에서 헤어나오는 데에는 남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또 어떠했습니까? 박 씨는 집안의 대를 잇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로지 소희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아침마다 소희의 밥상에 흠을 잡았고 저녁마다 소희의 바느질을 구박하였습니다. 집안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소희에게 연유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지요. 그 집안에서 소희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비가 잠시 드나드는 기생집의 여인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이 선비는 점점 그 여인의 처소에 머무는 날이 늘어났고 집에 돌아오는 날은 줄어들었습니다. 화연은 아름다웠습니다. 보는 이의 눈을 붙잡아 두는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이었지요. 웃을 때 보조개가 파이는 것이 앙증맞았고 목소리에는 꿀이 발린 듯 달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는 소희만이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화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많은 사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소희는 처음 화연을 보던 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인 7회째 되던 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소희는 아침마다 알 수 없는 나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 냄새가 역하고 저녁이면 어지럼증이 왔으며 무엇보다 잠이 전과 달리 깊고 이상한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꿈들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지요. 어느 밤 소희는 꿈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데 저 멀리 동쪽에서 빛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구름이 갈라질 만큼 크고 깃털 한 올 한 올이 오색으로 빛나는 봉황이었지요. 봉황은 소희의 앞에 내려앉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소희의 치마폭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여의주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영롱한 구슬이었지요. 소희가 그 구슬을 두 손으로 받아드는 순간 봉황은 다시 날아올랐고 그 날갯짓 한 번에 동쪽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이었지만 손바닥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친모를 불러 넌지시 이야기하자 친모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건 태몽이옵니다. 그것도 보통 태몽이 아니라 귀한 자손이 들어서는 태몽이옵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지만 그 기쁨은 곧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었지요. 이 집안에서 자신의 기쁜 소식은 언제든 시비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태기가 분명해지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게 몸을 챙기기로 결심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확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황이 치마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라고 소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기가 확실해지자 시어머니 박 씨의 태도가 일시에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구박하고 냉대하던 며느리에게 박 씨는 갑자기 과일을 들고 안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얼른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들갑을 떨었고 음식 타박은 쑥 들어갔지요. 오랜 구박 끝에 찾아온 다정함이었지만 소희는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운함도 없었고 반가움도 억누른 채 그저 오는 것은 받고 가는 것은 보내는 식으로 지냈지요. 10달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날은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먹구름이 끼더니 자정이 되기 전에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안채에서는 산파와 친모가 소희의 곁을 지켰고 박 씨는 마당에서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선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소희는 죽을 듯한 진통을 견디면서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파가 무심코 시선을 피하는 것을, 친모가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을 소희는 다 느꼈지요. 그러나 물어볼 기력도 없었고 물어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오직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소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마님. 소희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조그맣고 붉은 얼굴, 힘차게 쥔 두 주먹, 쉬지 않고 울어대는 그 목소리가 소희의 가슴 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해의 인고가 10달의 기다림이 한밤의 산통이 모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채 문 너머 사랑채 쪽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낭낭한, 그러나 소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화연이었습니다. 친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오늘 화연 낭자를 첩으로 들이셨습니다. 사랑채에 자리를 내어 주셨습지요.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를 더 꼭 끌어안을 뿐이었지요.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산통의 피로 위로 배신의 충격이 덮쳐왔지만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봉황의 태몽을 안고 온 이 아이가 있는 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산후의 몸으로 소희가 처음으로 안채를 나선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화연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놓인 화사한 비단 방석, 처마 밑에 걸린 낯선 색깔의 풍경, 마당을 청소하는 몸종들이 소희가 아닌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훑으면서 안채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집을 나갈 것인가. 소희는 그 생각을 이미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친정이 있다고는 하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관직을 잃은 뒤 기력이 쇠한 상태였고 오라비는 아직 변변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것은 아이에게 어미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첩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미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었지요. 소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견디기로 했습니다. 단,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당당한 적장자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소희는 아무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연이 아무리 요사스러운 짓을 해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이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화연이 처음으로 안채로 인사를 왔습니다. 화연은 화사한 연두빛 저고리를 받쳐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소희 앞에 앉았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어렸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님을 소희는 첫눈에 알아보았지요.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화연이 낮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이 교묘했습니다. 본처를 마님이라 높여 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례하게 구는 것도 아닌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선 호칭이었지요.
소희는 화연을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야 집안이 평안하지요. 그 한 가지만 잊지 마시오. 그 말의 뜻을 화연이 알아들었는지 어쩐지 소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잠든 포대기 끈을 매만지며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집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소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버틸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봉황의 태몽을 안고 온 아이, 그 아이가 소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100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안채 마루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라 바람은 서늘하였고 마당의 접시꽃은 지기 시작하였으며 하늘에는 먹음직스러운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지요. 아이는 젖을 빨면서 소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3달밖에 안 된 눈동자인데도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또렷한지 소희는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툭, 툭, 툭.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 낭자 계시오? 소희는 아이를 안은 채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살던 눈먼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흰 눈동자를 가진 노파였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소희를 정확히 향해 서 있는 것이 기이했습니다. 노파님, 여기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소희가 놀라 여쭈었지요. 노파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희가 손을 건네자 노파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희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가는 동안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느끼는 듯 고요히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품에 안긴 그 아이를 이리 내밀어 보시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노파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아이의 이마를 정확히 짚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오.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파는 구부러진 허리를 펴듯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아니라 나라의 기둥이 될 관상이오. 하늘이 보낸 아이를 땅 위의 범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오.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낭자, 당신 말이오. 지금 당신의 손은 가시밭길 위에 있소. 피가 배어나오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당신이 꿈에서 본 것이 기다리고 있소. 꿈에서 본 것이라 하심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황의 관이오. 어미인 당신이 곧 봉황의 관을 쓰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마당을 비추었고 아이는 소희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깊이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묵직하게 운명이라는 두 글자처럼 자리를 잡았지요. 아이가 100일을 맞이하던 날 집안에 무당이 들이닥쳤습니다. 소희가 100일 떡을 돌릴 준비로 안채가 분주하던 그 아침, 요란스러운 방울 소리와 함께 무당 2명이 사랑채 쪽에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연이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화연은 마치 집안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 박씨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소첩이 참아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다시 살펴보니 그날이 어찌된 연유인지 크게 부정탄 날이라 하옵니다. 그날 태어난 아이는 집안에 액을 가져온다 하여 무당 어른께서 반드시 굿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지요. 박 씨는 이미 나이 든 눈에 불안을 가득 담고 화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손자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소희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화연이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무당의 말을 거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무서운 목소리로 이 아이가 집안의 삼재를 끌고 왔다느니 반드시 살풀이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소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소희는 안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서찰 한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마을에 내린 비로 인해 이웃 고을과 이 마을 어른들이 서로 주고받은 서찰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서찰들을 하나씩 펼쳐 박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마을에 내린 비는 3년 가뭄을 담 해결한 비였습니다. 그날을 두고 마을의 어른들은 하늘이 축복을 내린 날이라 적어두었지요. 부정 탄 날이라면 어찌 가뭄이 그날 밤에 풀렸겠습니까? 박 씨는 서찰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훈장 어르신의 단정한 글씨로 그날 내린 비는 하늘의 은혜이며 이 마을에 경사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은 방울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화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한참 서찰을 들여다보다가 무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오늘은 필요 없다. 화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소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일로 소희는 한 가지를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화연은 단순히 이선비를 차지하려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까지 해치려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화연이 집안에 발을 들인 지 2년이 되던 해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소희의 친모였습니다. 창고에 들어갔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아뢰었지요. 마님, 지난달에 비의 쌀이 너무 줄었습니다. 소희는 직접 살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로 줄고 있었고 땅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함에서 서류 몇 장이 빠져 있었으며 이선비가 외출하는 빈도는 늘었지만 집에 가져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수소문한 결과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연에게는 오라비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가 노름판의 단골이었습니다. 화연은 이선비를 꼬드겨 그 오라비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자신의 사치를 위해 집안의 재물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선비는 화연의 눈물 한 방울, 웃음 하나에 못 이겨 그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화연의 오라비와 함께 노름판에 나가 직접 재물을 잃어오는 날도 있었지요. 가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무렵 시어머니 박 씨가 마침내 눈치를 챘습니다. 박 씨는 소희를 불러 따지듯 물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찌 이 지경이 된 게야? 소희는 담담하게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화연의 오라비가 진 노름빚, 화연이 빼돌린 재물, 이선비가 노름판에서 잃은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집안을 구한 것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혼인할 때 가져온 폐물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금비녀와 옷가락지, 어렵던 시절에도 팔지 않고 간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소희가 틈틈이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며 몰래 모아둔 재물도 보탰지요. 그리고 소희는 직접 땅 문서를 챙기고 남은 곡식을 계산하여 집안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집안이 겨우 숨을 고르게 되었을 때 박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밖에서 소희는 아이를 안고 저녁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요. 그 겨울을 경계로 박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소희의 밥상에서 흠을 잡는 말이 사라졌고 아이를 안아줄 때 소희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소희를 가리켜 우리 며느리라고 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박 씨가 소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자 박 씨는 손에 뜨거운 생강차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바람이 차가웠으며 박 씨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앉으시지요, 어머니. 소희가 조용히 말하자 박 씨는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생강차 그릇만 내려다보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소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씨바지 신세라 했고 조상님 제사상을 발로 찼지. 그것이 다 내 잘못이야. 그 세월 동안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박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소희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희는 눈앞에 늙은 여인이 지금 얼마나 작고 무너진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자식과 가산을 한꺼번에 잃을 뻔했고 자신이 믿었던 첩에게 농락당했으며 그 자리에서 집안을 건진 것이 오직 자신이 구박하던 며느리였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은 노인이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의 손을 꼭 쥔 채 차가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의 실권은 소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박 씨는 살림에 손을 떼고 소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선비는 화연을 두둔할 명분을 잃었고 화연은 집안에서 조금씩 입지를 잃어갔지요. 소희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하게 집안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 모란을 심었습니다. 봄마다 활짝 피어날 모란처럼 이 집안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소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연은 아직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소희는 곧 알게 됩니다. 아이가 새 돌이 되던 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른 새벽부터 제철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안채 마당에서 몸종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친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안 보입니다. 소희는 손에서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당을 살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몸종아이에게 물으니 사탕을 준다며 데려가는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물으니 처음 보는 낯선 사내였다고 하였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창문에 화연의 그림자가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직감이었지요. 소희는 친모에게 이선비와 박 씨에게 알리도록 이른 뒤 홀로 솔방망이 하나를 들고 뒷산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을 산은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붉고 노랬지만 소희의 눈에는 그 빛깔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산길을 헤쳐나갔지요. 명준아, 명준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맨발로 돌부리를 밟아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소희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 한가운데 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신령님, 부탁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으니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아이입니다. 제발 지켜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해의 인고도, 가산을 지킨 것도,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온 것도 이 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 한 목숨이 전부였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소희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습터 깊은 곳에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겁에 질린,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숲 깊숙한 곳 바위 아래에서 명준이가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소희는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름을 불렀지요. 명준아, 명준아, 어미 왔다. 다쳤느냐? 아이는 어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울음소리가 이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일어서려던 순간 숲을 저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에는 무언가 쫓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비단 도포가 나뭇가지에 찢겨 있었고 이마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소희는 순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손짓으로 바위 뒤에 좁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바위 뒤로 들어왔지요. 세 사람은 좁은 바위 뒤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방향을 틀어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완전히 소리가 끊겼지요. 소희는 아이를 안고 바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도 따라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20이 조금 넘었을까 하는 모습이었고 뜯겨진 도포 안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가 놓인 은빛 비단이었지요. 보통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지요. 이 말을 닦으시지요. 남자는 손수건을 받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발에서 피가 흐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남자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혜가 크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근방에 낯선 이들이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하십시오. 소희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소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자신이 숨겨준 그 젊은 남자가 바로 잠행 중이던 성종 임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산을 내려가는 소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수행하던 금군 장수에게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을 알아두어라.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산에서 맨발로 돌부리를 밟아 생긴 상처 때문이기도 하였고 아이를 찾아 헤매던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반응한 것이기도 하였지요. 친모가 약을 다리고 박 씨가 죽을 쑤어 들고 오는 가운데 소희는 이불 속에 누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납치는 화연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희에게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사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이선비에게 따지자니 이선비는 화연을 감싸기 바쁠 것이 뻔하였고 관아에 알리자니 본처와 첩 사이의 일을 관아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리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한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인가? 소희는 그 어느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은 소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소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희 스스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강해지는 것이 필요했지요.
사흘째 저녁,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모라는 이미 꽃이 지고 없었지만 가지는 굳건하게 땅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가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이 핀다. 그날부터 소희는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더 빈틈없이 꾸리는 한편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선비 집안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과 신뢰를 쌓고 아이의 글 공부를 위해 마을 서당의 훈장 어르신과 교분을 텄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을과의 친목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닥쳐올 싸움을 위한 준비였지요. 화연은 그런 소희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고 이선비에게 매달리는 빈도가 늘었으며 가끔 혼자 사랑채 창문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고 말이지요. 화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해 겨울, 소희의 오라비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라비는 한양에서 지인들과 교분을 쌓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소희는 오라비와 마주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던 자가 있었고 그 자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에 가담한 자들 중에 먼 친척벌 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하였지요. 아버지의 집에 드나들며 집안의 비밀을 캐낸 여인이었다고. 오라비가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소희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연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라비는 소희의 얼굴을 보며 영문을 몰라 했지요. 누나, 왜 그러오? 아는 사람이요?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화연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도,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처음부터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던 것도, 화연은 우연히 이선비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원수 집안의 핏줄이 소희가 시집간 집안에 일부러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복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을 노린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연이 처음부터 소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선비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소희는 오라비가 가져온 서찰과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선비는 그것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 믿었던 여인이 원수의 핏줄이었고 자신이 홀려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덮쳐왔지요. 이선비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희는 그런 이선비를 바라보면서 측은함보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경고를 드렸어도 보지 못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흔들렸으며 이제야 뒤늦게 허물어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연이 정체가 드러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소희의 우려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선비가 화연을 불러 정체를 추궁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막으려 하였습니다. 상대의 발악을 미리 대비하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선비는 분노와 수치심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소희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이선비와 화연의 다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직하다가 이내 이선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화연의 울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하였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서려는 순간 안채 쪽에서 친모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불이 옵니다. 소희가 뒤를 돌자
사랑채 방향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른 가을 나무를 타고 불은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몸종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고 담장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소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명준이가 없었습니다. 친모가 울먹이며 아뢰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명준이가 안채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몸종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화연이 과자를 준다며 명준이를 불러갔다고. 소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얘졌습니다. 불길은 이제 안채 지붕에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 쓰러져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연기를 마시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불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명준아, 아무도 소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소희는 이미 불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폐를 찌르고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소희는 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명준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 창고 옆에서 소희는 화연을 발견했습니다. 화연은 명준이의 팔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명준이는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지요. 화연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화연은 소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 여기서 끝냅시다, 언니. 소희는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불길이 좌우에서 벽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숨을 막았지만 소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명준이를 놓아라. 소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화연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지만 명준이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아이다.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이니. 화연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소희는 앞으로 달려들어 명준이를 화연의 손에서 빼앗아 안았습니다. 화연이 소희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두 사람은 불길 속에서 엉켜들었습니다. 소희는 명준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등으로 불길을 막았습니다. 등에 불길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와 함께 화연을 잡아채는 힘이 느껴졌고 소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금군이었습니다. 붉은 갑옷을 입고 손에 창을 든 금군 여러 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화연을 단번에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악을 쓰며 버텼지만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금군 장수가 소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옵니까? 소희는 명준이를 꼭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이 화끈거렸고 연기를 마신 탓에 기침이 나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소희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미야? 그래, 명준아. 어미 여기 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던 사람들, 통곡하던 박씨, 땅에 쓰러져 있던 이선비까지 모두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등에 불에 그슬린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탔고 발은 여전히 맨발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품 안에서 조용히 어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금군 장수가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분이 내일 직접 행차하실 것이옵니다. 부인, 준비를 하여 두십시오. 소희는 그 말을 들으며 산속에서 만났던 젊은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비단 도포 안감의 은빛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인연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지요. 그날 밤 소희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꺼져가는 불길의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의 일부는 타고 없어졌지만 기둥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된다고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 방향에서 행렬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반 양반가의 행차가 아니었지요.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금군이 앞뒤를 에워싼 행렬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길가에 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훈장 어르신은 도포를 갖추어 입고 마을 어귀에 나섰으며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희는 집 안에서 아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박 씨가 소희의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행렬이 누구의 것인지 짐작하고 있었지요. 두렵지 않느냐? 박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는 평온하였습니다. 등에 화상 자국이 옷 위로도 아팠지만 소희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봉황은 날개에 상처가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노파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행렬이 마을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금군이 앞서 이선비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명준이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선비가 그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다가 소희의 눈빛을 보고 멈칫하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을 보는 순간 소희는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산속에서 만났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골룡포를 갖추어 입고 면류관을 쓴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소희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짐이 산에서 신세를 졌소. 소희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 것이 어리석게 굴었사옵니다. 어리석지 않았소. 짐의 목숨을 살렸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행차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고 임금이 한 여인에게 저리 말을 건네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수행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원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씨 집안의 본처 소희는 남편의 배신과 적대자의 흉계 속에서도 집안을 지키고 가풍을 바로 세웠으며 불길 속에서 몸으로 자식을 감싸는 어미의 도리를 다하였소. 이러한 부덕과 기계는 나라가 마땅히 기려야 할 것이오. 임금은 소희 앞에 섰습니다. 짐은 이 소희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노라. 또한 열녀의 칭호를 함께 내리노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명준이가 소희의 손을 꽉 쥐었지요. 소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두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7 폐의 구박, 배신, 아이의 납치, 불길.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향해 흘러온 것이었구나 하고 소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임금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원수의 꾀에 놀아났사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짧게 말하였습니다. 짐이 용서할 일이 아니오. 부인이 용서할 일이지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소희는 이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땅에 이마를 박고 떨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미움보다 더 큰 것이 소희의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명준이의 손을 잡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미움보다도 컸습니다. 일어나시오, 서방님. 소희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있은 뒤 소희는 금군 장수를 통해 임금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전갈 안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소희의 아버지의 관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소희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위를 임금이 몸소 자맹을 다니며 살피던 중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자는 당시 이 지역의 고을 수령 자리를 탐하던 자였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그 자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자는 그것이 두려워
오히려 선수를 쳐서 소희의 아버지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운 것이었지요. 화연은 그 오이에 가담했던 집안의 핏줄이었으며 소희가 시집 온 것을 알고 접근하여 이선비 집안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소희의 아버지 가문을 복권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죄는 진실이 아니며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소. 그대가 없었다면 짐이 그날 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오. 이것은 그대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오. 소희는 그 전가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견뎌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눈먼 노파가 말했던 봉황의 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지요. 봉황의 관은 단순히 정경 부인의 첩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 자신의 아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어 낸 여인에게 하늘이 주는 증표였지요.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 구석에 놓인 작은 함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혼이 나던 날 어머니가 쥐어준 옥비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쓸 것이 생겨 팔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비녀만큼은 손이 가지 않았던 물건이었지요. 소희는 그 비녀를 꺼내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았습니다. 마당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불길로 그슬린 담장은 아직 검었지만 모란 가지에는 새 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알려드리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도 된다고 말이지요. 화연과 그 일당에 대한 처결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화연은 고의로 방화한 죄, 아이를 납치한 죄, 그리고 소희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음모에 가담한 집안의 공모자라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져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화연의 오라비라 불리던 사내도 함께 잡혀 들어갔지요. 화연은 관하로 끌려가는 내내 소희를 향해 악을 썼지만 소희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쾌재도 아닌 그저 오래 기다리던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이선비는 모든 것이 드러난 뒤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금이 직접 벌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선비 스스로가 관아에 나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물러남을 청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제 발로 물러선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하였습니다. 이선비는 그날 이후 사랑채가 아닌 집 뒤편의 작은 방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저녁이면 소희가 지정해준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주색 잡기는 없었습니다. 소희 앞에 서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으며 명준이에게는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희는 이선비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내보내거나 이혼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소희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준이에게 아버지 없는 집보다는 반성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이선비의 뜻대로 두지는 않았지요.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은 이제 소희가 내렸습니다. 박 씨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쇠하였고 소희를 기대는 일이 많아졌지요. 가끔 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이토록 훌륭한 며느리를 두고. 소희는 그 말에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명준이는 마을 서당에서 훈장 어르신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외워오는 것이 당연했고 어떤 날은 2장을 외워오기도 하였지요. 훈장 어르신은 소희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단연 으뜸이옵니다. 타고난 명석함과 함께 어미에게서 배운 성품이 있사옵니다. 반드시 대성할 것이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황의 태몽을 꾸던 그 밤부터 산통 속에서도 첩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밤부터 아이를 안고 이를 악물었던 모든 밤들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명준이가 과거 시험에 나아갔습니다. 소희는 명준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준이는 어느새 소희의 어깨에 훌쩍 닿을 만큼 자라 있었고 눈매는 소희를 닮아 맑고 또렷하였지요.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준이가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다리마. 소희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준이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방이 붙던 날 소식은 말탄 전령보다 더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희의 집 앞에 모여 축하를 하였고 훈장 어르신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으며 박 씨는 방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웃었습니다. 이선비는 마당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옆에 가서 섰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머리에 흰실이 섞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에 모라는 해마다 봄이면 탐스럽게 피었고 담장 아래의 모과나무는 가을이면 노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불에 그슬렸던 담장은 새 흙으로 바르고 다시 쌓아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였지요. 명준이는 혼인을 하였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툴고 낯설고 두렵던 그날을 말이지요. 소희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틈틈이 살림을 가르치고 힘든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였지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소희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마당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봄이면 모란꽃 앞에서, 여름이면 마루 끝에서, 가을이면 모과나무 아래에서 손자를 안고 앉았지요. 손자는 소희의 무릎에서 조잘거리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할마마마, 저 꽃은 뭐예요? 모란이란다. 겨울 내내 땅 속에서 힘을 모아 두었다가 봄이 오면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꽃이지요. 추운 것도 참아요? 그래. 그러니까 봄에 이토록 고운 것이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눈먼 노파가 없었습니다. 그 노파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요. 그러나 소희는 가끔 그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며 노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봉황의 관이오. 어미인 당신이 곧 봉황의 관을 쓰게 될 것이오. 노파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뜻이 훨씬 넓고 깊었을 뿐이었지요. 봉황의 관이란 머리 위에 얹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가시밭길을 걷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안에 갖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집안은 대대로 어진 사람들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명준이의 이름은 사관에 오르고 소희의 이름은 마을의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소희 자신은 그 어떤 칭호보다 손자의 무릎에서 듣는 질문 하나를 더 좋아하였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희라면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불길이 덮쳐도 뿌리를 내리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 하였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소희의 삶은 그 말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귀함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임을 소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